캠필로박테리오시스라 그래서 캠필로박터라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캠필로박터라는 세균이고, 참고로 이 질병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 제가 꽤 오랫동안 연구했던 세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공부했던 세균이고, 일단은 이 캠필로박터라는 그 질병은 보통 닭에서 많이 걸려요. 닭에서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사람 같은 경우는 닭을 먹고 그럼 감염이 되겠죠. 그쵸? 닭이 일반적으로 이 캠필로박터라는 애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닭도 있고 뭐 소도 걸리고 다 걸릴 수는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닭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닭이 장 속에 이걸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이걸 이제 먹고 감염이 되는데, 사람이 감염이 되게 되면 보통 설사를 합니다. 설사하고 토하고 이런 식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뭐 식중독 다들 살면서 걸려봤죠? 뭐 설사하고 토하고 배 아프고, 그쵸? 그 다음 식욕 없고 이런 것들 막 보이는데, 그러다가 다 어떻게 돼요?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그쵸? 건강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면역이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는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자도 있어요. 자, 일단 뭐 질병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캠필로박터는 갈매기 날개 모양의 나선상의 그람 음성 세균. 자, 어떻게 읽냐면 캠필로박터라고 읽어요. 캠피로박터. 네, 캠필로박터라고 읽고, 생긴 거는 얘는 세균이에요. 세균. 그래서 세균은 이름이랑 성이 있다 그랬죠? 그쵸? 얘는 성이랑 이름이 있다 그랬죠? 여기 지금 성만 나온 거예요. 캠필로박터 성이고, 뒤에 보시면 캠필로박터 제주니, 캠필로박터 콜리,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있어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단 그냥 캠필로박터라고만 나왔고, 갈매기 날개 모양의 나선상의 그람 음성 강균. 자, 세균이면은 어떻죠? 꼭 세포가 있지 않더라도 세포 외에서 생존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갈매기 날개 모양이래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캠필로박터 세균이고, 이런 건 그냥 편모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여태까지 배웠던 세균 이제 종류가 제가 많다 그랬죠. 동그란 세균도 있고 구균이라 그래서, 길쭉한 세균도 있죠. 강균이라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꼬인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을 보통 나선균이라고 불러요. 나선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스크류처럼 이렇게 돼 있든지, 아니면 뭐 갈매기 날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S자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긴 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나선상의 그람 음성이면 어떻죠? 그람 음성이면은 양성이랑 음성이 있다 그랬죠? 그람 음성이면은 그람 염색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할 때 그람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균. 자, 나선균이랬는데 또 왜 강균이에요? 길쭉길쭉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냥 나선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선처럼 생겼지만 마찬가지로 길면 나선강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동그란 게 구균이죠. 길쭉한 게 강균이고. 근데 어떤 애들은 약간 동그란 것 같기도 하고 길쭉한 것 같기도 해요. 타원으로 생겨서. 그런 애들은 또 구강균이라고 그래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나선상으로 꾸불꾸불하게 생겼다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균체의 수배에 달하는 길이 편모균체의 편측 또는 양극단. 편모가 있는데 이게 균체의 편측 또는 양극단에 있어서 매우 신속한 운동성을 보인다. 이거 말은 되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모가 있어서 얘네들이 진짜 스크류 드라이버 돌듯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요. 막 되게 빠르게 꼬불꼬불 뱀 움직이듯이 운동을 합니다. 미세 호기성으로 발육에는 약 10%의 CO2를 필요로 합니다. 요거는 되게 특이한 건데, 캠필로박터가 보통은 세균은 혹이라는 건 뭐냐면은 산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세 혹이라는 건 산소가 아주 미세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약 10%의 CO2 그리고 한 5% 정도의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보통은 산소가 아주 없어도 세균은 잘 자라고, 대부분의 세균은 산소가 지금 공기 중에 21% 정도 있죠. 산소가 많아도 잘 자라요. 그래서 산소의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이 잘 자라는 편인데, 얘는 산소가 많으면은 안 돼. 산소가 적어도 안 돼. 산소가 적으면 오히려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산소가 한 5% 정도로 조금만 있으면은 자라기가 편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키우기가 조금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저도 이제 키울 때 세팅하느라 돈을 많이 썼는데 저희 실험실에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식품 매개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닭고기 먹고 걸린다 그랬죠? 질병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는 캠필로박터 제주니 이름이고 성이고 이름 제주니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애도 있어요. 콜리 캠필로박터 제주니랑 콜리가 많다. 이 사람이 발견했대요. 이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영국인 수의사 두 사람이 유산된 면역의 태아 조직에서 캠필로박터를 확인을 하고 비브리오 피터스라고 명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캠필로박터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1913년이죠. 너무 옛날인데 100년 전인데 거의 이때는 캠필로박터라는 개념이 없고 이거 생긴 게 완전 꼬불꼬불하게 생겼네. 꼬불꼬불하게 생긴 균이 당시에 있었어요. 비브리오라는 균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는 비브리오에 속한 애인가 보다 하고 비브리오라고 하고 이름을 뒤에 페터스라고 이제 했어요. 페터스는 왜 페터스라고 붙였냐면은 면양의 태아 조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페터스는 이제 그 태아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비브리오인데 태아 조직에서 나왔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찾아보니까 얘는 비브리오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2년에 캄필로박터라고도 이제 부르긴 해요. 분리가 가능한 선택적 증식 배지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캠필로박터를 찾아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는 비브리오가 아니고 좀 다른 애다. 비브리오랑은 좀 특징이 다르다. 그래서 성을 바꾼 거죠. 캠필로박터로.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 발생 시 설사의 원인 중 5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도 많지만 이게 어디서 많냐면 미국에서 식중독 1위예요. 1위. 개발고상국 중에서 급성 전염병 설사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특히 더운 계절에서 증가. 사실은 근데 이게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 찾아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산소가 되게 조금만 필요해요. 산소를 갖다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도상국 같이 보건 환경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예산을 쓸 수 없는 나라들은 이 균을 애초에 찾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은 이유도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실험실 같은 게 잘 돼 있고 보건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돼 있으니까 이거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감염이 많은데 좀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돈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캠필로박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캠필로박터를 공부한 사람들이 저는 캠필로박터 공부했지만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세팅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품이 들어가고 조금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발생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이거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캠필로박터나 이런 거 많이 이제 발생됐다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자 감염 양식은 보통 오염된 식품, 음수, 섭식, 감염동물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감염동물 뭐 분비물 이런 거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제일 많은 거는 식품이에요. 식품. 그 중에서도 닭. 동물에 있어서는 가금과 소로부터 인체 감염. 가금이 뭐냐면은 닭, 오리 같은 거예요. 닭이나 오리 같은 거. 그 중에서도 가금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로부터도 당연히 감염될 수 있고 소고기 중에 감염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는 어떻죠? 생으로 먹는 경우가 있죠. 육회든 뭐든. 그렇게 돼서 감염되는 사례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분변에서는 한 뭐 40도 정도 돼도 이제 살 수가 있고 우유에서 3주 정도, 물에서 4주 정도, 5주에서 5일간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생존은 꽤 오래 정도 할 수 있죠. 감염 후에 최고 6주간 분변에서 배설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병이 다 나은 후에도 배설은 이제 계속 될 수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닭에서 얘가 갖고 있다 그랬죠. 캠필로박터를 닭이 보통 가지고 있어요. 장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닭의 장을 먹나요? 닭의 장을 아무도 안 먹죠. 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닭을 그 도개장에서 다듬는 과정에서 그 내장은 다 버리죠. 그쵸?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닭을 보면 내장 있는 닭은 없어요. 닭 다리를 팔든 아니면 닭을 뭐 통째로 팔든 내장 쪽은 비어 있죠. 안에가 텅 비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장을 먹지도 않는데 왜 그럼 캠필로박터에 걸리냐? 도개를 하는 과정에서 장 같은 게 이제 잘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장 내용물이 있고 변이 있고 그렇죠. 그럼 그 변 같은 것들이 이제 탁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장을 근육 같은 데로 확 퍼져요. 근육 있는데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약간 뭐 적은 분변 같은 거에 묻어가지고 근육 같은 데 묻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닭고기 사 먹으면은 그 묻어 있던 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설사 같은 것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어, 원래 이제 닭을 도개하는 과정에서 장을 이제 쫙 잘라내요. 장을 이제 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닭을 막 그 세척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소독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세척을 하게 돼서 묻어있는 거를 제거를 하는데 100% 그렇게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묻어있는 애들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은 닭 무리들이 이 균을 복균하며 그래서 닭들은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닭들. 아니면은 음수원이나 감염된 분변과의 접촉을 통하여 조류에서 조류로 전파 감염. 그러니까 닭들이 어, 사료도 같이 먹고 물도 같이 먹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도 서로 묻고 그러면서 서로 감염이 돼서 다 장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류를 도살하는 동안 위장관으로부터 근육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살할 때 그 안에 있는 장 내용물을 빼버리죠. 빼버리면서 장이 잘리거나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게 근육에 묻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에서 전파는 유방에 복용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원유와 분변 및 오염된 표계수로부터 표계수가 아니고 표층수인 것 같은데로부터 일어나. 자, 이거는 소는 그 우유에 의해서 옛날엔 전파가 많이 됐어요. 소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다가 그 옛날에는 우유를 살균을 안 했어요. 살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어떻게 보관했죠? 냉장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우유를 뭐 상온에서 뭐 며칠씩 그냥 이동시키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유가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에게서 전파된 이런 세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우유 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그걸 먹고 감염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세균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리스테리아라든지 병원성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것들 걸리고 캠필로박터도 마찬가지 우유를 먹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 우유를 살균 안 하고 나오나요? 서울 우유든 뭐 파스텔 우유든 다 살균하고 나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캠필로박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유 살균에 대해서 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유를 이제 살균을 할 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1, 2초 정도 살균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온 살균, 낮은 온도에서 62도 정도에서 뭐 한 30분 정도 살균하는 저온 살균법도 있다. 저온 살균하는 게 뭐 파스텔 우유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온 살균을 하든 고온 살균을 하든 저온 살균은 이제 Q열 때문에 이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Q열을 없애기 위해서 고온 살균을 하든 뭐 캠필로박터 같은 이런 균들은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Q열은 꽤 높은 온도에서 오래 살아남는 편이고 Q열이 죽을 정도면은 다른 뭐 캠필로박터니 살모넬라니 이런 애들은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유를 먹고 감염되는 경우, 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당연히 이제 흔치는 않고 이 독일 과정에 관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동영상 했는데 유튜브가 잘 되지가 않아서 여기서 캠필로박터, 콜리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가 제준이도 있고 콜리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콜리 같은 경우는 가금도 걸리는데 이 가금 이제 다고리가 일단 제일 많이 걸리는데 얘는 또 돼지가 좀 걸려요. 그래서 돼지에서도 걸릴 수 있고 사람과 그리고 얘는
어린 돼지의 경우에는 장염을 일으킵니다. 닭에서든 돼지에서든 기본적으로 이게 장에 있다고 장염을 일으키지 않은데 어린 돼지 같은 경우는 콜리가 있으면은 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균은 이열성 독소를 생성하며 뭐 이열성 독소라는 건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열에 그냥 잘 분해가 되는 독소라는 뜻이에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거는 얘랑 얘가 감별이 잘 안 돼요. 콜리랑 제준이랑 감별하기가 되게 어렵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피터스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수의 쪽에서 조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사람한테서 감염되는 거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중요한 애들은 캠필로박터 제주니 그 다음에 캠필로박터 콜리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피터스는 그냥 동물에서만 보통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중요하냐면 얘가 유산을 일으켜요. 유산. 그래서 캠필로박터 피터스 뒤에 보시면 뭐 서브스피시즈 베네랄리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서브스피시즈는 또 피터스 중에서도 이걸 또 분류를 막 해갖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캠필로박터 피터스 정도라고만 아시면 되고 피터스 베네랄리스는 뭐 숫소의 음경 포피와 암소의 생식기관에서 발견이 돼서 불임을 초래하고 전파는 자연교미나 인공수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에게서 폐혈증 유발하는데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에서 음경포피 같은 데서 이제 감염이 되면 어쨌든 소가 이제 번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 일단은 뭐 번식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다른 소로 전파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불임을 이제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돼지는 새끼를 몇 마리씩 낳죠? 10마리, 12마리씩 낳아요. 근데 소는 안 그렇죠. 뭐 한 마리 낳고 그러는데 얘가 불임되면 어때요? 특히 임신 후반기쯤에 이제 중반에서 이제 후반기쯤에 막 불임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유산시키고 뭐 불임되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해요. 그리고 소가 애초에 이제 얘 걸려가지고 임신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건 소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는 이제 젖소에게서 대부분 나오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젖소는 우유를 만들려면 반드시 임신을 해야 돼요. 임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신이 이제 끝나고 새끼 낳고 그 다음부터 우유가 나오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우유 나오는 기간 동안 착유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우유를 만드는데 얘는 더 이상 이제 불임이다. 그러면은 얘는 임신이 안 되고 임신이 안 되면 우유가 안 나오니까 젖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캠필로박터 피터스, 서브스피시스 피터스 얘는 이제 유산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양이라든지 소, 돼지에게서 이제 다 유산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고 분변 자궁 배출물이나 유산 태아 같은 오염 조직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뭐 사람에게서도 드물게 위장염, 폐혈증, 유산, 뇌막염을 일으키지만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동물에게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캠필로박터 페터스는 번식 문제, 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산을 일으키는 수의 분야의 중요한 병원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의학을 배우게 되면 산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염병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생물학 같은 데서 이런 유산을 일으키는 게 몇 가지 돼요.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캠필로박터가 이제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중보건학은 항상 사람이 보통 개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공중보건 쪽에서는 피터스보다는 제준이라든지 콜리가 더 중요한 병원체라고 보시면 되고 업살리네시스는 이거는 사람에게서 질병을 일으키긴 하는데 이거는 좀 드문 편인데 조금 감염 사례가 조금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거 이제 분양받아서 키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개와 고양이의 분변에서 발견되고 개는 전 세계적으로 이 균의 병원소이며 건장한 어린이들의 대변에서도 발견이 되고 이 균은 사람에게서 위장염, 폐혈증 및 농양을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의 없고 이거에 의한 감염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름도 헷갈려요. 인테스티날리스
그냥 같이 써놓은 거고. 이 라리라는 것도 있어요. 캠필로박터 라리가 그 조류라든지 가금, 게, 담수 및 해수동물에서 발견되는데 얘는 특이한 게 보통 그 캠필로박터는 어디서 발견된다 그랬죠? 닭이 제일 문제죠. 닭이 제일 문제고 사람이 걸릴 때는 그 다음에 뭐 소 같은 것도 이제 걸릴 수가 있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 뭐 굴이라든지 이런 해산물에서도 좀 나와요. 해산물에서 조금 나오고 사람에게서 드물게 위장과 폐혈증 일으키고 이균의 동정시 때로 재준이와 혼동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여태까지 뭐 캠필로박터 종류 다양하게 이렇게 배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재준이랑 콜리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재준이에요. 근데 내가 재준이든 콜리든 잘 모르겠다. 그럼 캠필로박터 이름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캠필로박터, 닭, 그쵸? 그 다음에 식중독 요 정도만 이제 연결이 돼도 괜찮습니다. 캠필로박터는 설사하는 사람에게 급성 위장관염, 복통, 권태 및 체열을 이제 일으키게 되고 잠복기는 2에서 5일 정도고 1에서 10일까지 가능하고 2에서 7주간 균을 배출을 하고 처음에는 뭐 발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잠복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복통이랑 설사를 보이고 오심과 구토가 막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식중독 증상 보이는 거죠. 배 아프고 토하고 오심이라는 건 뭐죠? 느글느글거리는 게 오심이에요. 토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막 느글느글거리고 토하고 싶은 그런 증상 같은 걸 보일 수 있고 자, 설사의 정도는 가벼운 설사부터 하루 10회 이상의 위장 운동을 야기하는 심한 수양성 설사, 혈변까지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수양성 설사는 말 그대로 물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설사할 수도 있지만 계속 물설사하면서 그러면 이제 탈수되고 엄청 힘들고 죽을 것 같죠. 그러다가 혈변까지도 이제 보일 수가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피터스 같은 경우는 균열증, 관절염, 폐혈증, 유산 등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되게 드물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면역 기능이 많이 손상되거나 이런 경우에 아주 운 안 좋게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사람보다는 거의 동물에서 중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드물게 중추신경계에 감염돼서 뇌수막염 진행하기도 하고 설사가 치유되고 나서 반응성 관절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랑발해, 길리엔 발해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 길랑발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불어예요, 불어. 그래서 발음마다 조금씩 다르고 영어로 하면 이제 길리안 발해고 원래 발음이 이제 길랑발해라고 해요. 길랑발해 증후군이라 그래서 감염되고 1000건에서 한 건당 자가면역 신경증이라는 이제 길랑발해. 여기 이제 신경이 전달하는 마이엘린 수초라 그러는데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은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 드물게 후유증으로 길랑발해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캠필로박터 하면 은근히 많이 나와요. 길랑발해 증후군에 대한 말이. 그래서 설사를 보이면서 길랑발해 증후군을 보일 수도 있는 질병의 이름은 무엇인가? 네, 캠필로박터.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터스는 공중보건학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오히려 수의학 쪽에서 많이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 진단할 때는 이거는 이제 세균이죠. 세균은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학 뭐 실습 같은 거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할 기회가 아마 있겠죠. 있겠지만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는 세균이죠. 세균이면은 세포 외에 무생물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배지를 만들어요. 배지. 배지라는 이거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말랑말랑한 고무처럼 생겼어요. 말랑말랑한 고무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무생물이죠. 영양분만 가득하게 있어요. 여기다가 세균을 딱 올리면은 요 하얀 거 보이죠? 요 하얀 게 캠필로박터 세균이에요. 세균이 이렇게 막 수천 마리가 아니고 막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이렇게 모여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집락이라 그래요. 요런 집락 같은 걸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떼가지고 현미경에서 보면 요 캠필로박터 보이는데 자, 캠필로박터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나선형이라 그랬죠? 갈매기 모양, S자 모양, 스크류 모양 이런 식으로 길쭉길쭉 하면서도 나선형으로 생겼고 어떻게 운동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막 운동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변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설사 일으키죠. 그래서 변이라든지 토사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시료를 얻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지라 그래요. 배양 배지. 세균을 배양하는 세균을 키우는 배지라고 해요. 그래서 배지에서 키우게 돼서 이렇게 하얀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캠필로박터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얻어진 시료는 수시간 이내에 검사 및 특정 반유동 한천수소 배지에서 수송을 요한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캠필로박터는 되게 세균이 약해요. 장 같은 데서는 환경이 좋아서 막 너무너무 잘 사는데 일단 밖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생존을 하긴 하는데 금방 죽는 편입니다. 금방 죽는 편이라서 왜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산소가 조금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밖으로 나오면은 산소가 21%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균이 이제 생각보다 금방 죽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배 특별하게 이제 이걸 수송하는 수송용 배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송용 배지를 쓰게 되고 캠필로박터는 동물의 혈액 및 특수 선택 배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건 또 피를 넣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피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소나 말피가 들어가서 이렇게 배지가 빨개지는데 또 애가 까다로워가지고 피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또한 5에서 10% CO2 상태에서 배양했을 때 점상의 짐락을 산생하고 그리고 산소는 한 5% 미만 정도로 현미경 검사에서 갈매기날 모양의 그람 음성 단강균의 형태가 관찰이 된다. 자, 진단은 방금 한 게 진단이죠. 요새는 이게 배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니까 요새 이틀이나 3일 정도 기다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PCR 방법을 많이 씁니다. PCR 방법은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라 그래서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캠필로박터 유전자가 있으면은 PCR 반응에서 양성으로 나오고 없으면 음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캠필로박터가 맞다 아니다 금방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하는 게 바로 PCR 방법이에요. PCR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코 이제 검사해 보신 분 있겠지만 코에 면봉 넣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DNA라든지 RNA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키트를 써가지고 DNA를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PCR DNA 유전자를 증폭을 시킵니다. 증폭시켜서 양성인지 아닌지 나오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검사에 사용하고 요새는 캠필로박터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 바이러스 다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뭐 라텍스 반응이라든지 그다음 뭐 면역 키트 같은 거 사용할 수 임신 진단 키트 같은 면역 키트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PCR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미국의 이제 공식 방법은 라텍스 응집 반응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치료는 자 보통 설사 보이고 식중독 보이면은 여러분들 막 설사하기 시작했다 막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보통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하루 푹 쉬죠. 죽 먹고 그 다음에 따뜻한 거 좀 먹고 그 다음에 누워가지고 좀 배탈약 같은 거 먹고 그래서 대부분은 2에서 5일 이내에 스스로 제한되고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캠필로박터 병은 한 며칠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이제 괜찮아지는 편이에요. 다만 설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사를 뭐 하루에 10번씩 하고 혈변하고 그러면은 탈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액이라든지 전해물질 같은 거, 전해물질 포카리세트 같은 거 먹고 보충하는 게 좋고 지사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사제는 뭐죠?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뭐 설사 너무 심하게 하면 탈수가 생기니까 지사제 먹을 수도 있고 보통 강아지도 캠필로박터에 걸려요. 캠필로박터에 걸려갖고 설사하면은 병원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냥 지사제 주고 항생제 주고 합니다. 때로는 병증이 심할 경우 항생제를 먹기도 하지만 이는 병증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하고 세균의 전파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세균이니까 항생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죠. 그런데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는 뭐 항생제를 먹으면은 도움은 많이 돼요. 근데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설사가 끝나기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꼭 병원에 가거나 그러지 않죠. 병원 가면 뭐 주겠어요? 똑같아요. 저 개한테 주는 약이랑 똑같이 줘요. 항생제 주고 그 다음에
지사제 주고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게 캠필로박터로 인한 건지 뭘로 인한 건지 잘 몰라요. 왜냐면은 그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을 갖다가 PCR 검사를 해보든지,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지에서 2, 3일 정도 배양을 해보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병원에 그런 시설이 있나요? 여러분들 배 아파서 보통 내과 가면 그냥 약 주죠. 그쵸?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제 캠필로박터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캠필로박터가 실제로는 발생이 되게 많이 되는데 보건 환경에 따라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런 보건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설사하러 오는 것 중에 캠필로박터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대부분 못 잡겠죠. 거기다가 이걸 잡으려면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돈이라든지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지를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국은 이제 보건이 잘 돼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캠필로박터 자기가 실제로 걸렸다고 해도 병원 가면은 그냥 약 주고, 대부분은 그냥 집에서 하루 이틀 설사하다 끝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건수가 많아도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예방은 야생동물의 폭넓은 전염원으로 인해 동물에 있어서 이 병의 방지는 어려워. 야생동물에서든 아니면은 그 키우는 것든 그 저기 뭐죠? 그 양계장이든 이런 걸 막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에서 동물로 그냥 전파되는 그런 루트가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균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랑 접촉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생유 오염, 우유를 갖다가 살균을 안 하고 이게 건강한 거야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걸릴 수 있고, 뭐 음수 그런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닭고기를 갖다가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닭고기를 갖다가 생으로 먹는 경우 가끔 있어요. 그 닭고기 육회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먹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먹는 지방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닭고기를 날 것으로 먹으면은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닭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치킨 먹다가 안에 뿔긋뿔긋하고 막 아니면은 뭐 백숙 먹다가 안에 뿔긋뿔긋해서 뭐 안 익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푹 익히면은 상관이 전혀 없고, 아니면은 살이 하얗게 될 정도로 잘 익힌 닭이면은 캠필로박터가 묻어있는, 근육에 묻어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잘 익히지 않은 닭을 먹을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될 수 있고, 뭐 냉동 육류의 캠필로박터 제준에 의한 동물의 감염에서는 소아 면역에서 번식 계절정에 백신 접종이 가능. 캠필로박터균은 다른 균들과 달리 사도시에서 수주간 생존할 수 있지만 수돗물의 염소 농도로 살균이 가능하므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면 예방이 가능하다 라고 여태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이 말은 지금 조금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걸 이제 캠필로박터가 닭에 묻어 있으니까 잘 씻어서 먹으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되면은 캠필로박터가 닭에 이제 묻어있는 상황에서 수돗물을 딱 뿌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다른 데로 퍼져요. 다른 데로 이제 퍼지면서 도마라든지 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 그런 데 이제 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교차 감염, 그 묻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감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칼 가지고 다른 거 요리하다가 또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염시키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닭을 씻지 말라고 해요. 그런 캠페인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내용부터